어제 윤석열 재판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면전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도 참 궁금하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다 발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배신당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배신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봐야죠. 지금 와가지고 김용현한테 책임 떠넘겨, 여인영한테 책임 떠넘겨, 뭐 다 책임을 떠넘기면서 참 그런 모습을 어떻게 참 인간으로서도 매우 부족한 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제 재판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실탄 준비 지시했다. 그러면은 문상호 사령관이 본인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그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죠.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단독군장, 그다음에 권총휴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봤습니다. 전투모에 전투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이제 답을 하고 나서 허탈하게 고개를 뒤로 젖히는데 김종우 원장님 일단 지금 문상호 전 사령관은 특검에서 저대로 진술을 했고 이제 특검 쪽에서 물어보는데 신문하는데 답을 하는 것은 그 진술이 사실이다. 이걸 지금 밝히는 거죠. 네, 그걸 다 떠나서 뭐 재판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 그것은 증거로 채택이 되는 상황이고 핵심적으로 김용현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7탄까지 장전을 해서 총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김용현이 혼자 지시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바로 이제 윤석열과 김용현은 한 몸이니까 그것을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데 저 표정을 보면 문상호 전 사령관 작정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인간 저거 뭐지? 나한테 다 시켜놓고 김용현한테 떠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영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또 변호인단 발표한 게 더 골 때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죄여야 아래 부하들도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윤석열이 무죄면 윤석열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윤석열이 무죄면 나머지가 내란을 갖다 실행한 거예요.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이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진짜 법정 자체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의 법정이 돼가고 있고 국민들이 보아왔던 진실이 저희 내란 우두머리에서 자행된 것을 실행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내란에 대한 정리가 중요한 고비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문상호 사령관의 저 진술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형님 TV님 네네네네네네 자포자기 그러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성관이 나는 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김용현이가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탄까지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그 성관이는 내가 보냈다라고 진술한 게 있어요. 윤석열이가. 예, 헌재에서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딱 걸린 거였어요. 달라진 거군요. 그렇죠. 딱 걸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헌문란이라는 게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국회하고 성관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관이는 본인이 내가 성관이는 보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내란 시인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군인들은 헌재에서나 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거 외에는 이 사람들은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행을 저희가 이제 중계되지도 않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와서 증언들이 이제 정말 그 진실대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저희가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성관이 침투한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김용현을 통해서 노상원 말 잘 들어라. 예. 지시하는 대로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와서는 아까 계엄 1년 즈음에서 낸 것 중에 변호인들이 윤석열이 무죄여야만 나머지도 무죄다. 김용현한테도요, 민주당 사건 어디건,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군인들 보내는 거 최소화하라 그랬다. 보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은 본인은 군 통수권자가 보내지 말라고 한 건데 김용현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보낸 거면 김용현이 내란 수괴잖아요. 그리고 사령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은 최소화하라. 근데 나중에는 지하 벙커 가서 해제된 다음에 거봐 내가 1000명 보내라 그랬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해놓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성관이 침투한 그 사건, 그 다음에 15일 날 이진우 수방사령관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내란의 핵심 증인들이 될 것 같아요. 어제 문상호에 이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국회에 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방사가 침투를 해서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것도 4인 1조로 끌어내라. 의원들 4명이 가서 한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받았던 게 수방사령관이니까 이진우의 증언, 어제 문상호의 증언 이게 결정적인 윤석열의 내란죄의 어떤 증언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국 원장님 굴에 계실 때 사용했던 총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도 경비대도 경비대에서는 총기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총기를 지급받지 않고요. 1년에 한 번씩 사격 훈련을 할 때 아마 M16, M16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울릉도여가지고 총기도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높은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총기를 얘기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제가. K5는 공포탄이 아예 없는가 봐요. 그래서 사격이 아주 큰 무기인데.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말이 막 재판에서 달라지고 이러는 건 다 위증에 걸리죠. 지금 박영식 앵커님. 네.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도 일단 위증죄로 지금 다시 기소가 됐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위증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이 잘 짚어주신 대로 그간의 여러 단계에서의 진술 과정에 말이 바뀌거나 앞뒤가 달라지는 진술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 관련된 위증죄도 또 한 번 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번복되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혐의가 또 추가될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실탄 준비 지시와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었다라는 충격은 무장 군인들이 선관위를 무력으로 국가 폭력을 동원해서 침탈하려고 했다라는 그 충격적인 증언이 이 담당자로부터 나왔다라는 데 있고 그리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아마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문상호 이 라인상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고 누가 이걸 결정적으로 지휘했고 어디까지 공모가 됐는지를 각자가 다투는 이제 영역들이 막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상호 사령관이 저기에서 실탄 언급을 한 이유는 결국 자신이 시인을 하면서 자신이 혐의를 좀 더 줄여보려는, 즉 형량을 줄여보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형량을 줄여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문상호는 윤석열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김용현에게 윗선의 책임을 떠넘기지만 본인의 혐의를 또 나중에 줄이는 거짓말을 또 일관하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 대목도 함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용현이가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노상원이 하는 걸 도와라 이런 지시를 직접 내린 것까지도 드러났습니다. 노상원은 군인도 아닙니다. 정보사령관을 하다가 성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만둔 자입니다. 이런 자한테 내란의 그 중요한 임무, 그것도 무시무시한 것을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상원이 완전히 실세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 얘기 들어보시죠. 2024년 10월 14일 20시 39분경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셔서 3분 51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던 것입니까?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와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노상원이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네, 그때 당시 대량 탈북 상황에 대비해서 인원들을 줄이는 일, 그거였습니다. 이 통화를 하기 직전에 증인 노상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때 노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 대응을 안 하고 대꾸를 잘 안 하니까 좀 흥분해가지고 넌 날 못 믿냐? 내가 뭐 너한테 나쁜 일 시키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라.
장관이 너한테 전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보사령관 입장에서 현직도 아니고 전직인 민간인이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상호도 정보사령관인데 노상원이가 정보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 되면 꼭 한번 MBC PD 수첩 내랑 관련된 것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그런 증언이 나옵니다. 정보사령관에서 북파 공작원들 뭐 이렇게 관리하는 간부가 노상원이 지시했던 내용을 폭로를 하는데 북파 공작원이 임무를 마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파시켜라. 예? 원격으로 조종되는 폭탄 조끼를 입혀가지고 멀리 보낸 다음에 폭발을 시켜라. 그래서 폭사를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자가 바로 노상원입니다. 그런데 김용현이 노상원을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장관은 직속상관 아닙니까? 그러니 안 들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제 확실하게 불법이고 위헌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을 그런 것도 법을 고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김영남 의원님 네. 저런 지시가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해가지고 야 노상원이가 저기 할 거니까 네가 노상원 시킨 대로 해 하면 안 들을 수 있는 지휘관이 있을까요? 정말 애매하죠. 더군다나 정보사라는 거는 조금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인데 정보기관의 특성은 이른바 이미 퇴역한 사람이지만 이른바 흑색이 많다는 거죠. 흑색 요원들이 많잖아요. 네. 정보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흑색 요원이라는 거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정보사 일을 하고 정보사에서 사실상 급여도 받는 사람입니다만 어느 누구도 정보사 정식 직원 내지는 정보사 소속의 군인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도대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는 얘기를 노상원이라는 이미 퇴역한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블랙 요원으로 쓰란 얘기인지, 근데 요원으로 쓰라는 취지가 아니고 노상원이가 시키는 대로 네가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명령 들으면 황당하면서도 좀 실제로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사령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그쪽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위법하니 어긋납니다. 박정훈 대령이나 되면 모를까 이것을 참 노할 수 있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계속 얘기하는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이 사람들이 이날만 이 얘기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술자리 같은데 안가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다 들었던 거고 제가 볼 때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12월 3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 몰라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 상황에서 김용현이 전화했을 때 뭐 내가 얘기를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 대한 고민은 돼 있다고 봐요.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건 제가 모릅니다라고 어떤 단위별로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것들은 모른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내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사 부대를 보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며칠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며칠이라고 하는 게 왜 며칠 가야 되는 거죠? 성관이 가서 그냥 그 임무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관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적이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역병도 있었고 오비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란 이후에 이 내란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가 정보사 라인을 통해서 진행했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누군가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복장은 북한 인민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이런 일을 예비하기 위한 비상사태 발생을 만들어낼 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한 측에서는 왜 내가 내란을 일으켰지라고 하는 근거 자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지역에 있으면서
소위 비상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전도 정보사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전 그 부분까지 밝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걸 문상호가 모르고 누가 했을까? 그냥 노상원이 직접 지휘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표면적으로만 문상원은 잘 몰랐을 거다, 거박이 어렸을 거다, 근데 노상원이랑 김영일 다 했을 거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계속 뭐 김어준부터 시작했던 그 다양한 예를 들면 이후의 시나리오들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집행하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부터 특검은 다 끝나갑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밝혀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다 그림이 나오겠지만 김유정 의원님 저는 왜 선관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실탄까지 가지고 가고 야구방망이 또 여러 가지 뭐 흉기 케이블타이 이렇게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자들을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했을 때는 온갖 고문과 뭐 폭행과 이런 것을 자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이 계엄이 근거가 있어서 발동한 것이다. 뭐냐?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문하고 야구방망이로 몇 대 맞으면 다 분다라는 네. 게 노상원의 계획이었잖아요. 거짓 자백을 이제 그렇죠. 하겠죠. 자백을 부정선거든 뭐든 했다. 뭐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꾸미기 위한 사전 모의가 롯데리아에서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계엄 당일날에도 모임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김용군 거기에 이제 몇 명 문상호 뭐 김용군 전 대령 포함해서 몇 명이 모여서 몇 차례 회동을 했는데 그 김용군 전 대령한테 노상원이 지시한 내용이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 뭐 수사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선관위 직원들을 비온 벙커로 끌고 가서 거기에 가둔 다음에 고문해서 자백받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뭐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구입한 사람한테 30만 원 주잖아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런데 나중에는 그 구입 비용 아니고 그게 경력금이라고 또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가운데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뭐 그냥 한두 마디만 들어도 다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선관위 직원들 실제로 핸드폰 뺏기고 막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냥 시스템을 점검하러 나갔다고 보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사에서 갈 줄 몰랐다 또 이런 얘기까지를 덧붙이면서, 아니 본인이 보내가지고 노상원 등 그렇게 사람 데려다가 이제 고문해가지고 가둬서 할 계획까지를 다 세웠던 사람이 점검하라고 보내면 그 점검은 계엄 아니라 평시에도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그렇게 궁금했으면. 그러니까 몇 번 반복했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추정하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예상했던 바들이 증언을 통해서 진실로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자들 재판하는 걸 보면서 잘 봐야 할게요. 진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박영식 앵커님, 문상호도 뭐 총 가져가라고 이제 진술 특검에서 했으니까 법정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하지만 그 30만 원 그거는 케이블타임 뭐 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경력금이라고 하고 예. 여인형도 이제 뭐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놈 이러니까 꼭지 돌아가지고 윤석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나중에 또 보면은 뭐 서로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맞습니다. 막 이렇게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들의 혐의가 뭐 예를 들어 가중되거나 아니면 그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은 내란 공모를 하게 된 결정적인 행위에 동참한 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진술들은 선을 긋고 자신이 윗선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윗선에 또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그 경력금에 대한 부분은 정성욱 대령한테 뭐 야구방망이라든지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게끔 한 그런 비용이었는데 경력금으로 바뀐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선관위 내부를 무력으로 침탈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용이 아니라 그저 뭔가 이제 단순 복지비로 이렇게 위장을 하면서 이거는 내란 공모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또 봅니다. 왜냐하면 정성욱 대령이라는 사람이 그 비용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조차도 그것을 경력금이라고 진술을 해야만 내란 공모한 게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것을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이게 뭔가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윗선에서는 지시를 하고 아래에서는 그 지시를 이행하려고 들었는데 그 어느 어중간한 사이에서 나는 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내 책임을 선긋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야구방망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할까요? 참 노상원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포승줄, 도구 이렇게 준비하라고 지시를 롯데리아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11월 17일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노상원 정모대령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날 노상원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지요. 네, 기억납니다.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노상원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는 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기억 없습니다. 정모대령은 노상원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잘 준비해둬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도구 준비 언급한 것은 제가 기억납니다. 근데 그렇게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냥 흘려듣고 말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나는 게 본인 입으로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황당하고 어이없는 얘기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렇잖아요. 통상적인 얘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하지만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상호 그 전 정보사령관도. 지금요, 이 계엄 얘기할 때 윤석열이나 또 윤석열 지지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어느 것 하나만 삐뚤어졌어도 이 내란은 우리가 막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헬기가 조금만 늦게 오는 것이 없었어도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서 군인이 개머리판으로 시민을 한 대 치기만 했었어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맞춰져서 그야말로 하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켜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관위에 직원들이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하고 정치인들 끌려가서 수장되고 폭파당하고 이렇게 될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 이거는 죄가 아니다? 지금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은 수많은 시민이 학살 당해야 죄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자꾸 통진당 얘기 그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석기 당시 대표가 그냥 내란 음모 그 강의 중에 뭔가 얘기를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당은 해산되고 본인은 징역 9년 선고받았잖아요. 거의 만기 채워서 나왔거든요. 몇 개월 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건 실제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또 기자들 중에서 결박당하고 구타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나? 국회 유리창은 다 깨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 그 얘기를 아직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모자라다고 해야 될지 정말 양심이 없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설명할 바가 없네요, 정말. 아니, 상식적으로 선관위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탄 10발씩 장전하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무슨 무장하고 있습니까? 총 들고 서로? 그래서 전 롯데리아 회동이 되게 지금 저희가 감춰져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하나씩 롯데리아 회동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롯데리아 회동했던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노상원이 김건희랑 비화폰으로 통화하더라. 이걸 갖다가 특검 가서 진술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김건희와 노상원은 서로 통화한 게 사실이라면 둘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었을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또 다른 건 뭐냐면 오혁진이라는 기자, 일요신문 기자가 얘기하는 건데 요 롯데리아 쪽에 갔던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건데 한동훈 사살소를 자기들끼리 미리 알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사 사건은 그냥 선관위 사건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내란에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 다음에 체포조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이 선관위에 간 거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지역에 오비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측면들을 보면 매우 중요한 내란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자체, 그러니까 노상원의 시나리오가 작동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롯데리아 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노상원 그 메모, 수첩에 나온 내용들이 진짜 그냥 그야말로 허황된 머릿속에서 내용들이 아니라 서류가 상당 부분 얘기하고 있는 시나리오 자체가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건이 서서히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계속 밝혀나가야 되는 거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12.3 이제 1주년을 맞이하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이 계엄에 대한, 내란에 대한 인식을 뭔가 좀 느슨해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허리띠도 좀 졸라매고 신발끈도 다시 묶고, 자, 우리가 내란 척결과 진압 종식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더 단단해져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 이제 한 스푼을 좀 더 올려드리면 문상호라는 저 작자라든지 이 계엄을, 내란을 실행하려고 했던 이 내란 가담자들은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된다는 건 뭐 다들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고요. 다만 얼마나 저들이 당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례가, 문상호 같은 경우가 썼던 이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보면 12월 6일에, 그러니까 총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3만 원을 쓰는데요. 12월 6일에 썼던 비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74만 원을요. 사령부 텀블러를 구입하는 데 써먹어요. 그런 거를 보면 이 작자들이 얼마나 당시에 한가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상징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나라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내란이 실패했는데 그 이틀 뒤에 문상호라는 정보사령관이라는 작자가 사령부 텀블러를 쓴데 74만 원이나 결제를 했단 말입니까? 뭘까요? 나중에 잡혀가면 텀블러를 못 사니까 미리 샀다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 작자들은 자신들이 벌인 행위에 대한 인식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인식했던 점이 분명히 드러나서 이런 사람들은 법의 이름으로 엄단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재판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 들어간 거 체포 지시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곽종건 사령관에 의해서 이미 부서졌는데 지금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설마 했던 게 다 진짜로 드러납니다.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말이죠. 방첩사의 우원식 체포 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도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인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사람 증언의 진실성도 한번 우리가 따져볼 텐데, 일단 본인 얘기는 그 체포해라는 아니고 그냥 인계받아라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알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방첩사 단장이 저를 보자마자 합법적인 임무 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 가서 인계받아라, 다른 설명 없이 이 얘기만 저한테 했습니다. 우원식을 체포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과거 이석기 의원처럼 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안보사범을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사건이 군사법원 관할로 전환이 되니까 네. 저희도 수사권이 또 확장이 되고, 그 수사기관 수사하던 안보사범을 우리한테 인계해 주려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보니까 이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체포하라는 거네. 그러면서 오히려 야야야 좀 천천히 가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도 한번 들어보죠. 신동걸 소령이 속한 1조는 이재명, 최진욱 소령이 속한 2조는 한동훈으로 대상자를 지정했는데,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라는 걸 인터넷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되고, 김석일 소령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8분경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증인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우원식 의원을 인기가 아니고 체포하라는 명령이 바뀌었다는 걸로 저는 저걸 보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는 규정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말이 사실이라면 참 하늘이 도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들으면서 그래도 방첩사 수사관이면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라는 것을 몰랐다. 여기에서 조금 막히는데 김영남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다 알 뿐만 아니라 뭐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샘플을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 아세요라고 인지도 조사하면 몇 % 나올까요? 사실은 역대 국회의장이 전국 인지도 10% 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워낙 정치도 오래 했고 뭐 학생운동권 시절부터 워낙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다른 총리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게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역대 평균 내보면 그렇죠. 10% 절대로 안 넘어요. 하긴 이제 방첩사 수사관의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저 증언의 본질은 실제로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한동훈 체포에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안보사범은 이제 계엄 상황에서 군사법원 넘겨야 되니까 잡아오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빨갱이 잡아와, 간첩 잡아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은 빨갱이로 이미 다 규정해놓고 있었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방첩사의 그 수사관이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좀 침착하게 계엄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한 것은 그래도 잘한 거죠.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일단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시를 받고 그 아래 하부 단위에서 그래도 좀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고 이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개별적 판단, 이런 것들이 그래도 더 큰 어떤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았던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하긴 내란 타도님께서요. 계엄 전에는 저도 우원식이라는 사람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의문의 일패 당했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첩사 수사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계랑 체포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체포를 해야 인계를 받겠지.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직접 가서 체포해라는 아니고 체포가 돼 있으니까 받아와서 조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알아들었다는 체포할 거 거죠. 아닙니까? 예. 계엄이 발생하면 누가 체포합니까? 방첩사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해가지고 위치 추적해서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방첩사가 핵심이에요. 계엄에서는 방첩사가 다 하는 겁니다. 옛날 기무사처럼 다 하는 건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인계만 받으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계를 받으려면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체포 명령을 누가 내려요? 방첩사가 체포 명령을 내.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인 여인영이 홍장원한테도 명단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래에 있었던 뭐 과장인가 누군가가 경찰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명단을 알아서 홍장원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국정원장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얘기한 거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아니 저것들 뭐 한다고 나한테 이걸 체포하라고 명단을 줘? 그럼 전화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방첩사가 지금도 전혀 지금 내부에 개편이 안 되고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정도 상황이면 옛날에 방첩사가 어떻게 바뀔지 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전히 방첩사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진실을 10%도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내일이 이제 윤석열 비상계엄 1주년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늦지요. 왜 이렇게 늦냐? 우리가 1년을 쭉 돌아보면서 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특검으로 따지면은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는 1년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왜? 바로 직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법기술을 부리는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엉망이 돼 왔는지를.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시간은 좀 더 걸릴지언정 반드시 단죄되고 또 정의가 바로 세워질 텐데,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그게 청소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대청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먼지 털죠. 그 다음에 닦지요. 그리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광을 냅니다. 그렇게 해야 청소가 마무리가 됩니다. 창틀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 이거 딱 따져봐가 닦아가서 이거 나오면 혼납니다. 이렇게 해야 대청소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과 그 무리들 이자들 처단하는 걸로 끝나면 그건 절대 청산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관료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보신에 연연했고 도망가고 피하고 책임 떠넘기고 했는지 우리가 봤지요. 판사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먹었는지 봤지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자 붙여서 받아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 법원, 경찰, 군 그리고 언론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일단 지난 1년은 윤석열이 얼마나 무능하고 게으른 자였는지 그리고 사악한 자였는지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런 자였어. 우리는 다 알았지만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본인이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살려고 부하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말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사실을 털어놓고 너 그때 그렇게 내가 막 오자마자 술 마시고 막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랬어? 너 그렇게까지 마셨니?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지금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헌재 탄핵부터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아, 이것은 일회성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러면 그게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국회에서 해제하는 것은 막지 말아야죠. 그거를 해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호를 동원해서 국민의의원들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경찰에게 국회로 넘어가는 국회의원들 월담하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까지 지시했다는 사실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법정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놓고 뭐가 저렇게 뻔뻔하고 악랄한 자입니다. 지난달 27일에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의원들을 혹시 경찰이 목격했거나 하고 제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하고 월담자가 뭐 이렇게 있다는 사실은 제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월담자를 막아라는 제지하라는 그런 지시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월담자 중에는 국회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고 사무처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월담하는 사람 모두를 확인하고 제지한다는 게 어렵고 쉽지 않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었지만은 명시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실제 지시한 사실도 없고 실제 막은 사실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청장으로서 차단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일선에서는 그런 이렇게 일부 월담자에 대해서 제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보고받은 바는 결국 없죠. 제 지시로 인한 네. 일부 월담자 제지 상황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경찰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저 때만 해도 김봉식 그 전 서울청장 증언을 들어보면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빠져나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죠, 강수영 변호사님. 그렇죠. 그동안 이야기했던 윤석열이 집요하게 얘기했던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뭐 얘기했다는 식의 황당한 거짓말도 결국에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내란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국헌문란이라는 것이 우리 법이 규정하는 게 헌법상 국가기관의 기능을 집단적으로 막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는 헌법상 이제 당연히 국가기관인 거고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경찰들이 혹은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막았다면 이건 완벽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윤석열이 거짓말 해왔어요.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까지 지금 나왔죠. 결국에는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석열이 했다.
이 증언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는 둥,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과경을 투입했다는 둥 헛소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찰 측에 지금 증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회한도 좀 느껴지는 것은 처음에 임정주 그 경찰청 경비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건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다. 우리 헌법에는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자체를 막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만약에 그렇게 지시를 어기면 우리가 계엄령에 의해서 체포된다. 그러니까 그냥 해. 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결국 실행행위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뭐 뒤늦은 저 고백 뭐 고맙습니다만은 윤석열에 대한 죄를 이제 증명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은 본인의 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지금 직위원을 우리는 믿지 못하잖아요. 저자가 말도 안 되는 계산으로 윤석열 풀어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저자가 미친 척하고 윤석열 무죄를 선고하면 어떡하냐? 나 이 걱정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안도합니다. 왜? 직위원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증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님, 아무리 직위원이가 무죄를 주고 싶어도 아니 이렇게 지시를 밝히고 윤석열 주장을 배척하는 증언이 나오면 직위원도 무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직위원이 어떻게 재판하는지를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자가 무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김성환 평론가님도 너무 착해. 저에 대한 모독이십니다. 그거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판사가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가 9대0으로 윤석열 파면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판사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서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라고 돼 있는 거예요.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게 국회 기능 못하게 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그리고 처단하라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 직위원이 이거는 불법 계엄은 맞지만 내란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거는 사법부가 폭파될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본인의 그 내란 우두머리 관련한 첫 재판 기록을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국회 봉쇄에 대해서 난센스다. 엄연히 들어갈 수 있는 민주당 대표가 담 넘는 사진 찍는 쇼를 하는 것도 딱 찍혔다. 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 발언을 들으면 분명하게 윤석열은 정치인들이 월담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체포하려고 했고 결국은 국헌 몰란 목적에 국회 봉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중요한 것은 재판부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재판 기록 꼭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할 때도 당시에도 윤석열은 국회 봉쇄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이르러서 이제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났던 것 그리고 구속에서 풀려나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까지 재판받는 과정에서의 행보를 쭉 다 보시고 국민 여론을 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좀 나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막 여러분이 슬슬 이 악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좋죠? 근데 제가 좀 너무 당해서 그래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자가 윤석열이거든요. 윤석열은 입에 상식을 얘기합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인이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정어리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수법이 이래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식에 안 맞는 일을 일단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따질 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나쁜 자죠. 상식이 뭔지를 모르면서 제가 또 아직 점심시간 전이니까 어떤 자가 길에다 똥을 싸요. 한가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정상인지 뭔지 구별을 못하는 자가 싸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싸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들여다봐야죠. 최근에 실제로 그런 그 뉴스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인가? 어디 지역에 그 목욕탕에 계속 변을 그렇게 두고 갔던 자가 잡혔어요. 그럼 뭔가 의도를 갖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여러 번 그렇게 짓을 저지르니까 그 탕 내는 CCTV가 없지만 그게 발견된 것과 출입한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봐가지고 범인을 특정을 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목욕탕에 이제 뭐 피해를 주기 위한 뭐 그런 방법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것은 뭐 내가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고성으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지금 조조 청장이 증언했지만 그때 당시 생생한 녹음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때 국회 경비대장이 막 그 뭐 안절부절하는 것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저는 다 모든 문을 다 지켜요. 그 국회 그 모든 문을.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말입니까? 완전 차단하세요. 네. 국회 경비대하고 같이 수비하면서 예, 그 예. 들어온 사람은 못 들어오게 완전히 금다. 그 국회의원도 누구도? 네, 누구도 누구도 지금 의장님은 지금 잠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의장님 입장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금단하고 있어요. 금단하고. 아니 지침이 아니고 저희 국회는 의장님 관할인 지역인데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계엄 해제권을 본회의 열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으시는 행위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실 거예요. 네네. 우선은 의장실에 의장님 직속하는 수석들하고 몇 분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일단 예. 제가 지침을 좀 받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들어오는 사람들은 차단하라라는 지침이 일단 내려왔습니다.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누가 명령을 내린 겁니까? 서울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막을 겁니까? 아유, 보좌관님.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생생한 녹음이 다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다 드러납니다. 이제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건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5.18 광주 민중항쟁 발포 책임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자들 다 죽어버렸지만 그걸 밝혀내야죠. 누가 내렸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곽종근, 이진우 전화 직접 받았잖아요. 문짝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누가? 윤석열이가.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뭐 그냥 워낙 확실한 거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왜 그랬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점점 드러나는 것은 김건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 하나는 분명하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재명 한동훈은 끝이야. 이재명 한동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을까? 라는 것, 이거를 지금 찾아내야 될 텐데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죠. 뭐 군인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계엄을 일으킬 준비는 분명히 진작부터 했었고 왜 그랬을까 하는 건데 김성환 평론가님, 김건희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 지키는 것은 그것도 김봉식 청장이 증언한 바가 있어요. 그때 헌재에선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지 이유와 동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왜 도대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아니, 그런 부분이 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패널들께 지극히 개인적인 건 뭘까요? 물어봤는데 그때도 A 플러스 학점 받으신 분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강수영 변호사님 도전. 네,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 구도가 잘 짜여져 보이는 것이요. 정권이 출발할 때부터, 윤석열의 정권이 출발할 때부터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이미 제기가 됐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특검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걸 파헤치려고 했었죠. 근데 자기가 정권을 갖고 있고 검찰도 자기 수하에 있고 인사권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헌법상 거부권도 있고 법률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았지만 본인 마음속에는 이거 만약에 정권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교체가 되면 우리 다 죽겠다 이 생각을 일번 했을 것 같고요. 그 분기점이 이제 아마도 2024년에 있었던 총선이었을 겁니다.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대패를 하게 되면 나는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앞으로. 게다가 우리가 키워가지고 바지 사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한동훈이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상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엄습하다가 결국 이제 명태균이라는 자가 계속해서 뭘 폭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해오고 그러다 보니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면서 계속 체크를 해왔던 것이죠. 도대체 검찰은 의지가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누구 의지로 자꾸 이렇게 수사를 자꾸 파냐? 어디까지 수사했냐?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제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그게 상부에 지시했다고 했지만 그게 상부가 김건희 이미 드러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11월 작년 이제 계엄 한 달 전쯤에 이제는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묻어주질 않고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는구나. 명태균은 황금폰을 깐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계엄이 아니면 더 이상 이 수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에 12월 초에 계엄을 단행했다. 이건 뭐 지극히 뭐 타당한 추론 아니겠습니까? 예. 자, 두 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을 좀 소개를 할 테니까 이분들보다 더 근접한 답을 내놓으셔야 되겠죠. 지대장님, 큰 줄기는 영구 집권이고 건의의 사법 리스크 처리, 성렬이의 무한 음주. 이것이 오로지 계엄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정필성님, 개인적인 가정사라면 윤석열이가 김건희도 처리해서 공소권 없음을 만든 다음에 영구 집권 정리 끝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가정사라고 네. 하면 근데 가정에 윤석열, 김건희 둘밖에 없잖아요. 가정에. 토리를 위해서 계엄했겠습니까? 걔 때문에 계엄했다. 그러고도 남을 짝이 났지만 네. 뭐 좀 아니겠죠. 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죠. 이유는. 네. 예. 부산이 대인님, 학점 박하게 주는 백 교수님. 제가 학점이 좀 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수준을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 보시기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자, 전혜원 원장님. 저는 이제 전두환을 벤치마킹 하는데 전두환의 그 구태타는 벤치마킹 하되 전두환처럼 쉽게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히 왕도를 타면서 집권을 계속하겠다, 독재를 하겠다. 이게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군세력을 통해서 곳곳을 장악했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집권하자마자 검찰의 하나처럼 불릴 수 있는 본인들의 친윤 검사들을 내어서 심지어 각 조직을 다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 전두환 벤치 막힘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 비상대권 있으니까 총살당하니서 싹 쓸어버리겠다 할 때 제가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 자주 했던 말을 보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5.18에 대해서 여론을 진압하는 게 실패했지만 나는 간첩서를 내세워서 이 사람들이 싹 진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리거, 그러니까 계엄을 실제로 하게 되는 한동훈과 김건희가 같이 얽혀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로 한동훈을 비롯한 세력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것, 말이 앙떠안했던 발언 등이 있었을 거고, 김건희를 통해서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 결정적으로 김건희의 개인 범죄뿐만 아니라 공청과 관련된 본인의 육성이 제기된 지 얼마 안 돼서 불법 계엄이 일어났거든요. 전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거 말하면서 이걸 눈치를 싹 지금 제가
학점을 표시하고 있는데 딱 몇 점 주시나. 비공개입니다. 아니 주눅 들어서 방송을 못 하겠어요. 조용해졌네. 아니 저도 얘기해야 되나요? 네. 금강야차님이 보내주신 거 토리의 연구집권. 그렇기 때문이었네. 아 저는 뭐 다 나온 얘기니까요. 저도 역시 김건희가 결국 트리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명태균 게이트까지 같이 터지니까. 근데 윤석열이 집권하고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윤석열은 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폭력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검찰총장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참는 기질이었을 거거든요. 항상 왕초가 되길 원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나니까 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특히 여당이 협조 안 하는 게 제일 눈에 가시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진짜 부활을 만들기 위해서 여당 대표 막 찍어내고 선거하고 얼마나 분위기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뜯어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걸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반국가 세력이 뜬금없이 등장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아기보다도 못한 폭력적인 인간한테 권력을 줬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마지막에 극대놓게 한 건 김건희였을 거다. 그렇죠. 예. 저는 또 하나도 있는데 사실 야당이 그 압박에 대한 압박감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당시에 야당 후보였었고 대선 후보였었고 대표로 있는 인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을 동원해서 죽여야지 이게 본인이 정당성이 더 확보되는 면이 있는데 이런 편 좀 가격하지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죽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계속 지지를 받고 있고 야당은 계속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어떤 그걸 뭐라 그래요? 자격지심, 두려움 이런 게 계속 작동했다. 내 맘대로가 안 된다라는 이런 점도 분명히 이렇게 그다음에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이런 망상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답안지 제출 끝났는데 부정시험을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지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 패널들을 어떻게 학점을 매기겠습니까? 정말 저는 항상 자부하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사 프로그램이 많지요. 뭐 특히 종편 같은 데 하는데 저는 종편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짜증나고 한편으로는 오져요. 자식들 우리 정어리 TV를 봐라.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어디에 이렇게 훌륭한 정치 패널들 모시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예. 보스형님 TV님 무서운 마누라고 살아봐. 저는 이거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최종적으로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지 나오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딱 이제 그 공소장이라고 그럴까요? 최종적으로 정리된 거 그것을 정리한다면 그럴 겁니다. 윤석열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죠. 거기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능하고 게으른 죄 이런 것들은 직접 법률로 처단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MBC 비행기 태우지 마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지만 참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자로서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최병 수사 외압 이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드러나 버렸거든. 일단 자기가 죄가 걸리잖아요. 그럼 이것은 재직 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끝나면 이건 바로 감옥행위입니다. 이런 거 있죠. 김건희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거 막 드러나는데 막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그냥 검찰을 동원해서 대충 털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계속 특검 이런 것들을 풀어냈더라면 어떻게 뭐 좀 총선에서도 선방하고 그럴 텐데 일단 이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깨지죠. 그러니까 갈수록 희망이 더 사그라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정치를 해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지요. 이거를 노리다가 이게 안 되면 차선이라도 이걸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건 정치를 많이 한 내공에 따라서 얻는 결과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치 구단이라는 게 있는 거고 초짜가 있는 건데 얘는 초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얀 띠 메고 태권도 국제 대회에 나간 셈이죠. 게임이 되겠어요, 구단하고? 그래, 능력은 안 되니까 찾아보니까 비상대권? 야,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일거해. 이래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산수 못하는 자가 수학하겠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를 해도 안 되는데 계엄인들 성공하겠습니까? 내란도 머리도 되고 졸개들도 따라줄 그런 리더십도 있고 이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전두환이는요 팍팍 챙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목숨 바치는 거죠. 얘 법정에 나와서 하는 거 보십시오. 지가 그렇게 해놓고도 말로만 딱 한 번 다 내 책임이다. 그래 놓고 그 다음날부터 또 얘가 잘못한 거지 뭐 얘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평소에 내 말 안 듣는 자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좋아. 그런데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죽기 살기로 따라왔던 충암고 후배 여인영을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놈 이렇게 하면 그거 꼭지가 돌지 안 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는 얼마나 무능하고 게으르고 심성이 더럽고 야비한지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참 입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윤석열이 내년 1월 18일에 구속기한이 끝나는데 지금 이것도 궁금하니까 오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23일에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위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이정엽 부장판사. 우리가 지금 직위원 뭐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네. 지금 이거 일반 이적죄로 기소한 것에 대한 배당이 이정엽 부장판사 형사합의 36부로 배당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판을 하게 되는데 네. 이날 그러면 신문을 해가지고 이거는 구속을 해야 되겠군 하면 6개월 연계되는 겁니까? 그렇죠. 영장 발부가 되는 겁니다. 이 별도 재판부에서 영장 발부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새로운 공소 사실로 이제 새로운 영장 사유를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 또 6개월 영장이 이제 연장이 되는 거고 새로운 영장이 발부된다고 봐야 되고요. 정확히는. 예. 그리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면서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구속 기간을 크게 늘리는 그 법안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뭐 일반 이적죄 뒤에 다시 또 크게 또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생겨서 직위원 부장 때문에 윤석열이 또 햇볕을 보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그 1월 18일 지나도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네. 혹시 이정엽 부장판사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동안에 좀 접해본 재판이 있습니까? 이정엽 재판이 제가 그 체크를 못했는데 네. 그 지금 일반 이적죄 신문을 할 때 지금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공판기를 굉장히 촘촘히 잡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을 뭐 일주일에 4번 진행하겠다는 것을 예고하기까지 해서 지금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잡아버리면은 우리가 재판을 수행할 수가 없다. 방어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변론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고해달라고 하는데도 요지부동이에요.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다라는 거죠. 직위원 부장하고 비교해보면 직위원 부장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예고해놓고는 변호인들이 막 이의 제기하면 다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정엽 부장은 아예 재판 시작 단계에서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계획을 밝힌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해서 스케줄 이렇게 딱 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직위원 부장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재판하겠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서환 평론가님, 저도 지금 이정엽 부장판사를 잘 모르지만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엔 주 2회,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하겠다.
기대할 만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내란 재판 신속하게 안 한다고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재판부의 경우에는 재판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이정계 부장판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북한에 드론 보내고 충돌을 조장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했던 그 당사자라고 하는 군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지금 드론 작전 사령관 빼고는 다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드론 작전 사령관이 관련된 혐의를 어떻게 어느 정도 입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로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영장을 기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풀려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다른 수단을 또 강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또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그거 아마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이나 이런 거 봐도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뭐 일단은 지기현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궁금하니까 한번 강수영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서 나온 걸 보면 내란 전남 재판부 항소심부터 하는데 네. 1심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설치를 했을 때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예. 문제는 1심 재판부를 지금 변경하게 되면은 선고를 못 합니다. 근지간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재판부 변경을 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다시 이제 변론을 갱신할 때에 변호인에게 의견을 물어요. 자, 변론 갱신을 하는데 기존 진행됐던 재판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절차상. 이때 만약에 윤석열 쪽 변호인이 온갖 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쩌고 막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뀐 판사가 많은 것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심리를. 그럼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1심을 제외하고 항소심부터만 한다는 얘기가 지금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때문에 이게 또 지연이 돼가지고 또 구성 기간이 만료되냐 안 되냐 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1심 재판은 일단 그대로 두고 항소심부터 하겠다는 전략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 진작에 설치했다면 좋았을 텐데 요즘 애들 많이 아쉬워합니다만 항소심이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좀 반드시 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재판부에서 국민들이 되게 속상했었는데 물론 이제 1심에서 결론이 잘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 그 앞에 서서 이제 윤석열의 구속기한 연장이 최대 관심사이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만약 4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이걸 공포하면 당장 12월 23일 일반이적 혐의 재판부에서 구속기간 연장 여부 심사하기도 전에 윤석열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해서 제도적인 걸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났을 때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꼴을 지켜봤는지를 꼭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반바지 입고 아크로비스타 상가 거슬리는 거 언론에 포착됐었고요. 전황이라와 같이 그 음모론을 부추기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제대로 성실하게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풀어준다? 이거는 재판받지 말라라는 소리거든요. 재판부에서 이런 국민적 여론, 윤석열의 행토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